누릴 것 다 누리고 20년 문고리의 비정함입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의 발길이 끊어졌다는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요. 앞으로도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을 찾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모습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청와대 문건 넘겨준 거에 개입하셨나요, 혹시? 예, 오늘 검사지 질문에 대해서 충실하게 다 답변하고 왔습니다. 청와대, 최순실 청와대 들어가는데 동행하신 거 맞습니까? 검찰에 다 올라가서 충실하게. 최순실 씨하고는 연락하거나 만난 적 있습니까? 우리 정윤회 씨가 비서실장 역할을 할 당시에 인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연락하거나 만난 적 있거나 뭐 이런 적 있습니까? 예,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 화면 속 최측근 중의 측근이었던 두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사실은 탄핵 가결되고 115일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두 사람이 많은 친박 정치인이라든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구금될 때, 조사받으러 갈 때, 이럴 때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두 사람 안 나타난 거는 아마 두문불출할 가능성이 있고요. 본인들이 범죄 연관성도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지금 구금이 돼 있고 막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 언론의 주목받기가 좀 두렵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두 사람이 20년 넘게 박 전 대통령 곁에 있으면서 그 위세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죠. 1998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달성군 보궐선거에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정윤회 씨가 이제 같이 함께 해서 합류를 했죠. 당시에 이제 돌아가신 이충근 비서관과 함께 그러니까 4인방이 사실 대통령을 지켜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만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총무비서관을 했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들어갔어요. 이 인사위원회가 뭐냐면 비서실장 주재로 해서 각종 인사와 관련된 의결 기구입니다. 청와대 내에서. 근데 거기에 총무비서관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나중에 퇴임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막아서서 대통령한테 갈 수도 없었고 또 이들이 여러 가지 전횡을 해둘렀다는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재만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청와대 살림, 돈 문제 이런 거 관련됐었고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제2부속실장을 하다가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경찰 쪽에 많이 이제 인맥이 있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사실 지금 두 사람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일단 검찰 쪽에서 특별한 혐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불법적인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두 사람이 지금 현재 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하,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집을 비워두고 제3의 장소에서 일단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 나타날 경우는 국민적 관심이 대상이 될 수가 있고 혹시나 또 검찰의 수사가 될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은둔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본인들이 나타났을 때 또 긁어부스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조심하고 있는 건 알겠지만 이재만 비서관이 옛날에 총무라는 단어 본인을 부를 때 총무비서관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대답도 안 했다는 후문이 있더라고요. 비서관이 아니라 실장님이라는 소리까지도 하지 않으면은 웬만한 그런 어떤 사람들과는 대화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건 이제 대통령 이후에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 전부터 사실 한 1990년대 후반부터 이 문고리 3인방이 이 박근혜 의원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부터 굳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당대표로 한다든지 할 때 의원들마저도 연락이 안 됐어요. 제 기억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어떤 그 법안을 갖고 사실 굉장히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왕좌왕할 때였어요. 그런데 친이계들은 다 투표를 하려고 막 준비 다 끝났는데 친박계 의원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안봉근 비서관하고 통화가 돼야 되는데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박근혜 의원하고는 통화가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안봉근 비서관하고 이제 통화가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게 이제 결정이 안 됐으니까 우왕좌왕했다. 즉 그럴 정도로 안봉근 비서관이 당시에는 그런 전원을 했다.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마치 하나의 권력이 돼버렸다. 그때부터. 당시부터도 이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지금은 발길이 뚝 끊겼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새 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뭐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 또 그 야당 뭐 이런 데서 그냥 무슨 비리가 있나 샅샅이 정말 그 오랜 기간 찾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한다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모습인데 또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이 두 사람에게 내 근처에 오지 말아라. 먼저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분들을 굉장히 아꼈을 수도 있고, 또 왜냐하면 또 아니면 정치의 생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 아니까 대개 이럴 때쯤 되면 측근한테 굉장히 그런 누명을 씌우는 그런 경향도 많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신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전부 모함이고, 뭐 이래서 내가 그런 말 귀 안 기울이고 이 사람들 나게 신뢰하고 있으니까 아낀다. 뭐 이런 뜻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 보면요. 바로 최측근이고 98년도부터 계속 바로 지금 거리에서 모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과 이른바 3인방 사이에는 비밀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비밀이 대통령 없겠죠. 일거수일투족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꿰뚫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모든 걸 꿰뚫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 비밀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 그럼 이 사람들 내가 내칠 수가 없잖아요. 예. 아마 어쩌면 또 그런 게 두려웠을 수도 있고, 그래서 최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사실은 가장 큰 짐이 될 경우가 뭐 역사상 그런 게 허다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점에서 볼 때 박 대통령이 아주 아꼈다. 뭐 그쪽에서 저도 그쪽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그쪽으로 방점을 두고 싶지만은 아마도 이 사람들 내치기는 뭐 한 그 정도. 왜냐하면 이제까지 뭐 여러 가지 드러난 것으로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발언하면서 안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박 변호사님 보니까 헌재 증인 출석 부탁을 거절했어요. 그렇죠. 헌재에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에서 증인 요청을 좀 했는데 두 사람이 이제 거절했다고 지금 알려졌는데 사실은 왔으면 박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얘기가 좀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는 거는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나와가지고 두 사람들이 주목을 받으면 검찰이라든지 특검에서 봐서 조사가 또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막 그런 부분도 있고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 지금 뭐 구속돼서 조사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나와서 얘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지 않나. 그래서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요청은 했지만 만약 나왔을 때는 도움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런 두 가지 걸 생각했을 때는 안 나오는 게 좋겠다. 아마 그렇게 판단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배신 어떤 그런 의미에서 안 나왔다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묵시적인 요청 이런 게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묵시적인 요청이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통령이 봤을 때 두 사람이 나와서 정말 답변을 잘하지 않는 이상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막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교감이 됐기 때문에 안 나왔을 거라 추정이 좀 가능합니다. 예, 실제로 현재 뭐 이재만 씨는 이사를 간 상태고 안봉구 씨도 행방불명이라고 하는데 두 사람 혹시 내가 이번에 말려들면 구속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심정 때문에 안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게 가장 크겠죠. 사실 두 사람이 이제 특검 진행, 굉장히 특검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안봉근 비서관도 뭐 소환 조사를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 사실 이제 그 어떤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 불법적인 그냥 박관천 경정이 최근에 그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진짜 구속돼야 될 사람은 이 두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그 당시에도 사실 이 두 사람과 관련된 비위 사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뭐 본인도 지금 뭐 가지고 있다는 투로 이야기를 했어요. 왜 두 사람을 그냥 놔두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박관천 경정이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증언에 비춰 봐서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이 전체를 다 구속시킬 경우에는 조금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장 어떤 혐의가 있는 정호성 비서관을 구속시키고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협조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에 있어서 사실 두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구속이 두려울 수 않겠습니까?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두 사람과 관련해서는 뭔가 더 혐의를 걸어서 구속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놔줬단 말이죠. 그 이유는 결국 아마 두 사람으로부터 뭔가 음으로 양으로 협조를 얻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딱 이정훈 씨 그냥 평면만 봤을 때는 두 사람이 비정해 보이고 좀
20년 동안 인연 맺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나타났을 경우 더 복잡해지니까 지금 이 상황이 박 전 대통령으로서도 더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훨씬 더 낫죠. 사실은 이 두 사람의 그 행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박한천 경장 말씀하셨는데 박한천 경장이 당시에 비위 사실과 관련해서 청와대 내에서 이 감찰을 해봤더니 이재만 비서관이 예를 들어서 나는 대통령과 꼭 둘이서만 저녁을 먹어. 대통령이 나만 불러서 참 바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리고 다녔다. 그러면서 무언가 비위에 연루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데 다만 그게 굉장히 어설펐다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무슨 어떤 공을 들여서 자기가 사익을 추구할 만큼 철저하게 하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질 만큼의 그런 허술한 그런 어떤 행적을 보였다. 그건 곧 뭐냐면 굉장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다 폭로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시한폭탄 가능성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거의 움직이는 태블릿 PC. 태블릿 PC면 거의 박 대통령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물건으로 지금 상징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기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른다. 차라리 지금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상황이 훨씬 더 박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 두 사람을 옛날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의 그런 그 시각이죠. 그러니까 두 양측 다 암묵적인 두문 물출이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과거 이 최순실 씨 일가의 전직 운전기사는 이런 증언도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호성이, 안홍근이, 이재만이, 이춘상이 전부 순실이하고 그 정신적이 뽑았던 사람이야. 최순실이 종이란 봅니다. 종이란 죽으면 죽어야 되고 안 그러면 오죽하면 내한테 있어요. 과장님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할머니하고 우리 소장님 데리고 한강으로 그냥 같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네, 저 증언에 따르면 이 이재만 씨와 안봉근 씨를 선택한 게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저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최순실이 대통령의 모든 것을 알듯이 이 사람도 바로 또 최순실의 말하자면 청와대 비서실 파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모든 걸 알고 이랬다. 이러면 최순실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홀대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의 충성심이 어느 정도였을 것인가. 그런데 사람은요, 아무리 서로 정말 은혜를 잊고 말이죠. 그 충성을 맹세하고 해도 돌아앉으면 저 우리 부장 말이야, 우리 과장 이렇게 되거든. 예. 자꾸 쪼여대고 특히 최순실 씨는 그간에 나타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퍼스널리티로 봐서는 이 사람은 아마 저 아래 사람들 많이 족치고 했을 거예요. 예. 그랬으면 이분들이 전부 정말 굉장히 답답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고 하니까 좀 오죽하면 누가 제발 이게 좀 데리고 한강에 좀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어쨌든 최순실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끝까지 대통령 옆을 지켰는데 그건 바꿔 말하면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서 계속 지켰다 이런 뜻도 될 것이고 막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내치지 못한 이유는 아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쟤들 내가 고영태를 잘못 다뤘다가 어떻게 됐듯이 쟤들도 어떻게 잘못 다루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계속 다독거리만 가면서 데리고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했을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지금 말이죠. 안 나타난 것도 몇 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추측을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렇게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우리가 안 나타나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이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검찰이나 특검에 어떤 일정한 기여를 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 했다면 대통령 앞에 더더구나 나타나기는 어려운 건데 제가 짐작컨대요. 아주 저렇게 충성을 옆에서 지금까지 충성을 맹세해가지고 호가호위하고 권력을 말이죠. 그냥 내가 대통령이나 된 것 같이 이렇게 하던 사람들을 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정말 주군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볼 때는 아마 저분들이 어쩌면 검찰이나 특검에 뭔가 기여를 했을 수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요. 안 그러면 검찰이나 특검이 그 3인방 중에 정호성이만 잡아놓고 저 사람들 찾는 신용도 안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군요. 이제 발길을 끌었기 때문에 문고리 3인방 중에 두 축에 대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서요. 과거 정윤회 씨는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가고 나서 더욱더 많은 연락을
안 했다. 일단 그게 그 친구들 도와주는 거죠. 감정적인 거, 이성적인 걸 다 떠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연락 안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나는 해가지고 잘 해주길 바랐을 뿐이지.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이제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내렸겠지. 이재만 안봉근이 두 사람이 뭐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안 나타나는 게 도와준다라고 할 수도 있었음에도 변호인단 관계자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보면 힘이 있을 때 가장 많이 누린 사람들이 글쎄 저 단어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감정적으로 많이 배신감을 느끼는 듯한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평생 뭐 대통령을 모시겠다. 그런 이야기를 뭐 입버릇처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 또 어떤 자기의 말을 전달하는 거. 사실 이런 것들은 보면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수행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가장 지근거리에서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같은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차를 탄다는 게 굉장히 큰 뭐 특혜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보통 보면 차를 타고 가면 운전기사와 비서관과 대통령이 그렇죠. 세 사람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을 때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좋은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이 그게 이제 인상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봉근 비서관한테 어쨌건 간에 사람들이 다 줄을 대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예. 또 이재만 비서관도 마찬가지죠. 모든 인사와 관련된 것들은 이재만 비서관 손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고 그만큼 권력을 많이 누렸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예전 정권 때 보면 그래도 이제 대통령이 어떤 어려움을 처했을 때는 그래도 이 가신 그룹들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이제 했는데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시에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거의 지금 옆에 없어요. 이번 변호인단도 보시면 알겠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정말 그 검찰과 이런 데 고위직을 했던 분들이 변호인들이 누가 있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옆에서 모셨던 분들 중에서는 윤전추 지금 행정관 그 사람은 이제 최준 씨가 고용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혼자만 지금 옆에서 바라지라고. 심지어 문고리 3인방 중에 2명도 없는데. 그렇죠.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고 힘들 시기인데 그 힘든 시기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참 본인 스스로가 또 배신의 정치의 어떤 그런 보복을 당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뭐 안봉근 씨는 지근거리에서 박 전 대통령의 가방을 다 들고 다닐 정도로 굉장한 최측근이었는데 안봉근 씨가 그 권력을 누릴 때 뭐 내가 뭐 뜻대로 안 되면 VIP에게 이르겠다 뭐 이러면서 자신의 위세를 막 드러내기도 했었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지금이랑 겹쳐보면.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방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일화가 기억이 나서 일화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 지금은 이제 전화를 누가 바꿔줬느냐 이것이 어떤 권력이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방이 진짜 권력이었나 봅니다. 자, 원래 안봉근 비서관이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가장 지근해서 보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방을 이렇게 들어줄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를 했는데 처음에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 입성한 다음에 제1부속실장, 제2부속실장에서 제1부속실장을 정호성 비서관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제2부속실장을 안봉근 비서실장으로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뜻이냐면 제2부속실이 원래 영부인을 보좌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영부인이 없으니까 지금 알려진 바로는 최순실이 거기 가서 제2부속실의 어떤 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제1부속실장이 원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게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호성 비서관이 맨날 대통령 된 이후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방을 들거나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안봉근 비서관이 완전히 자기의 어떤 권력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굉장히 큰 소리로 다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0시에 무슨 의전 행사가 있어서 관저에서 나오셔야 되는데 10시에 나오셔야 되는데 9시 반에 안봉근 비서관이 달려간 거예요. 내가 30분을 기다렸어. 내가 먼저 들어야지. 그랬는데 사실 거기에 정호성 비서관이 이미 서 있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방을 누가 드느냐를 갖고 청와대 내에서 다퉜다라는 청와대 내부의 전설처럼 흘러나오는 얘기죠. 가방 주던 것 같다 싸웠는데 지금은 일단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2014년에 정윤회 씨 관련 정윤회 문건 파동 때 박관천 전 행정관이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좀 눈길을 끌었었는데 화면 같이 보시면 이겁니다. 그 3인방을 누구로 통칭한 건 아닌데, 이 의원님. 3인방을 누구로 통칭한 건 아닌데, 저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이제 동물이었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참 뭐 이 방송에서 누군지를 뭐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은 아무래도 세 사람의 특성이 좀 서로 달라요, 사실 보면. 그러니까 뭐 이제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어떤 모범생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외교 안보 쪽에 어떤 전문적 식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대통령의 의전, 외교, 안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이제 그런 보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운동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옛날에 그 김석원 전 의원이라고 있어요. 쌍용그룹 회장했던. 그렇죠. 그분의 이제 수행 비서를 하다가 그 부분이 지역구 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받아서 바로 대통령의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이제 수행으로 이제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격도 저돌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경호를 할 정도로 그만큼 또 이제 이재만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좀 계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돈 문제를 많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아마 주변에서 보면서 이런 어떤 동물의 어떤 별명들을 붙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박관천 행정관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만 뱀, 개, 양 하니까 어떤 약간의 성격도 뭐 외모를 좀 보고 한 게 아닌가. 뭐 통상 이제 직원들이 붙이는 별명 같은 경우는 외모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뭐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는 좀 보면 양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막 그런 어떤 의미에서 붙였지 않을까. 뭐 성격도 있지만 외모 이제 왜냐하면 센 사람들을 부를 때는 어떤 별명 같은 거를 자기들끼리 부른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지는 알 것 같은데 성격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제가 띠도 보니까 띠도 안 맞아요. 띠를 부른 것 같지는 않고 성격, 외모 이런 걸 보면서 직원들끼리 불렀던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친구 중에 최측근이었는데 일단은 지금 전 대통령의 구속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함께 이런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3인방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돼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 관련 진술 한번 듣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최순실 씨 의견도 들어서 반영하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같이 도움도 받고 합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순실 씨가 그래서 보고도 이제 뭐 보고 그냥 간단하게 전화로 그냥 자기 의견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뭐 수정해서 이렇게 보내오는 경우는 제가 봐서 좀 쉽게 잘 고쳤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은 이제 반영을 하고 작성을 해서 이제 올려드리면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조금 고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지금 저 정호성 씨만 구속이 된 상태인데 박 전 대통령이 사실 구치소에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안 들고 들어갔다고 해서 참 그분의 성격을 여기서도 알 수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윤 전 추 전 행정관이 뭐 50만 원 영치금을 건네면서 굉장히 펑펑 울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걸 뭐 을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택으로 돌아갔을 때도 윤 전 추 행정관을 옆에 지근거리에서 돕고 뭐 운동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여러모로 비서 같은 걸 한 것 같아요. 역할을 한 것 같은데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윤 전 추 행정관 입장에서도 상당히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고마운 마음이라든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마지막에 본인이 영치금을 아마 없으니까 본인이 내고 간 거, 자비로 낸 것 같습니다. 영치금을 내면서 울고 나갔다는 얘기 있으니까 앞에 그 이재만 안봉근하고는 조금 비교되는 상황이 아닌가. 설사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해야 이제 박 전 대통령하고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데 윤 전 추 행정관보다 못하다는 또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이제 영치금이 이제 그 어떤 이제 구치소 측에다 맡기는 거거든요. 예. 하루에 한 2만 원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안 쓰면 그 다음 날 이제 4만 원 정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사실은 그 박 전 대통령이 들어가면 모든 밖에서 있던 것은 다 이제 놔두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제공된 옷이나 그다음에 뭐 일상용품들, 치약이나 칫솔 같은 거 이런 거 받는데 사실 굉장히 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주죠. 나머지는 대부분 안에서 다 구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옷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이쪽에 주는 옷은 좀 얇습니다. 겨울에 춥기 때문에 좀 더 두터운 소음이 들어간 옷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구매라든지 그 다음에 뭐 머리 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건을 추가적으로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이 영치금에서 나가야 되고 또 먹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윤 전 행정관이 그래도 이제 세세한 부분을 챙긴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줄 사람도 사실 윤 행정관밖에 없다는 것도 굉장히 참 아쉬운 대목일 겁니다. 윤 전 행정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그 목소리,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박사 학위를 따기 전에 이제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운동을 이렇게 가르치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숙제가 된 거죠. 청와대에 가면 연문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경호관들이나 와서 운동하고 청와대 안에 스포츠센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7급 공무원인데 원래는 거기로 이제 쪽으로 해서 특채를 했다가 여자고 하니까 아마도 행정관으로 해서 이제 같이 비서식으로 해서 박사 과정까지 나왔고 영어나 다른 언어도 잘하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얘기를 쭉 해보니까 문고리 3명 가운데 3명, 1명 수감되어 있지만 2명은 주변에 없고 남은 사람이 지금 윤전추 전 행정관 정도인데 네. 박준 변호사님. 그런데 변호인들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잠수를 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변호사들도 이 구속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뭐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라고 보이고 지금 유영아 변호사가 기획을 했다고 봅니다. 박지만 회장 같은 경우는 유영아 변호사가 좀 잘못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정장은 변호사라든지 위재민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이 언론에 얘기를 하면 난 할 말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아마 구속 부분에 대해서 또 변호인단이 좀 교체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막 그런 걸 있기 때문에 이 변호인들도 좀 상황에서는 빠지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글쎄요. 누릴 것 다 누리고 일단 문고리 3명 가운데 2명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곁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